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4월 홍콩에서 페이탈 페이트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영화 관람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영화 속 사부는 재난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운명을 바꿔 도와줘 사람들이 이 마법의 능력에 대해 논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건도 바로 홍콩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여주인공 일가족은 사부의 도움으로 운명을 바꾸려고 했지만 원래의 인생에서 더욱 악화된 삶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천재로 알려진 소녀가 실종된 지 16년 후 자신의 아이들을 숨지게 한 엄마로 변했는데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겪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잔인하게 되었을까요? 저희와 함께 사건의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번 사건의 여주인공은 리펑이라고 부르며 1972년에 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또 여동생 1명과 남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운송 사업을 하고 있으며 황포정원에 여러 부동산이 있으며 집에는 풀타임 운전기사와 유모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집안은 아주 부유했으며 모자란 게 전혀 없었는데요. 하지만 리펑이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나약하고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태어난 후 집안의 사업도 점점 안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불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리펑이는 집에서 사랑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지원하는 기독교 영문여자중학교에 다녔는데요. 리펑이의 성적은 평소 아주 좋았었는데 홍콩연합고사 시험에서 만점 30점에서 28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은 대학 입학시험과 유사했는데 리펑이의 성적은 이미 최고 수준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쁜 모습과 성격이 좋고 또 인품도 좋아 학교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리펑이가 16세였을 때 그녀의 가족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으며 혼외 자식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을 결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리펑이의 어머니는 단골 미용실에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탁자 위에 이상한 남자의 초상화가 그려진 황금 독수리 모양의 조각상을 보게 되었으며 그녀의 옆에도 이발사의 그림이 붙어있는 똑같은 작은 황금 독수리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각상이 궁금하여 미용사에게 뭐냐고 물었는데요. 미용사는 그게 뇌신 간음상이라고 하며 사진 속 이상한 남자는 자신을 지켜준 사부 리진 씨라고 하였습니다. 사부는 불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신자가 많으며 사람들 대신 행운을 빌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법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리펑이의 어머니는 바로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부의 남편이 가족에게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미용사는 그녀 대신 사부에게 예약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내 자녀를 데리고 마나무니안 산업센터에 있는 불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리펑이의 어머니는 불당이 한 빌딩에 있는 게 의아해했지만 하지만 불당을 들어가자 참배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그녀도 뭔가 특이한 걸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진석이 법사를 마친 후 리풍이의 아버지는 정말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 가족은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리펑이의 전 가족은 리진 씨를 믿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들은 매달 5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850만 원을 기부하여 가족의 성의를 보여줬습니다. 리진 씨는 심지어 그들 가족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리펑이는 리진 씨의 특별한 보살핌을 주며 자신과 인연이 있다며 묘원이라는 버포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의 사소한 일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게 너무 유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중국 링난 지역의 문화 풍습을 언급해야 하는데 링난은 오랜 문화 역사가 있으며 중국 한민족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광둥은 지리적인 관계로 링난 문화는 현지의 바위의 문화와 통합되었습니다. 1990년대 전쟁과 식민지화와 엄청난 경제 발전을 경험한 후 민속 문화의 발전은 정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홍콩이 어촌이었을 때부터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갈 때마다 가족들은 향을 피우며 그들의 안전을 기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홍콩의 많은 핵심 건물은 풍수를 본 후 건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쯔강 타워와 HSBC 타워 등등 전부 풍수를 본 후 건설하게 된 건데요. 일본 사람들은 더구나 향을 피워 신에게 가족의 축복을 원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리펑이의 어머니가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민간의 사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족은 한 번의 행운이 결국 리펑이의 삶을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리진 씨는 1952년생에 태어나 리펑이보다 20살 연상이며 마른 체격의 백발이었습니다. 그는 18세 때 한 여자와 동거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1980년대에 리진 씨는 불법 도박하고 사람을 구타한 전과자였습니다. 그는 사부 행세를 하며 제자들을 도와 신과 소통하게 하고 그들에게 불교 구슬과 성수 그리고 숭배용 꽃과 신상 또 관련된 기타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물품에 신기를 심어주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로 약 200만 원을 받곤 하였습니다. 리펑이 어머니를 예로 들면 그녀는 매달 5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850만 원을 지불했으며 그것 외에 추가로 2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340만 원을 지불해야 가족의 사신을 불당에 둘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리펑이의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에 1,300 홍콩 달러, 하나로 약 22만 원에 달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은 리진 씨는 빠른 속도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20개가 있었고 3개의 공장과 택시 면허가 있는 차량 7대도 있으며 벤츠와 롤스로이스 등 수많은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게 된 리진 씨는 만족해하지 않고 아름다운 리펑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6세 리펑이는 대학에 진학해야 했지만 그녀는 사회에 나와 구매직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21살의 리펑이는 6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상하이에 있는 회사 동료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있기 위해 그녀는 상하이로 자주 가게 되었으며 몇 달 동안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리펑이의 어머니는 리진 씨에게 딸의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리진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리펑이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녀를 직접 보고 양기를 건네야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리 씨 가족은 전부 큰 불행에 처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리진 씨를 완전히 믿어 딸을 긴급하게 홍콩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리펑이는 홍콩으로 돌아온 후 리진 씨와 단둘이 불당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진 씨가 언급한 양기를 건넨다는 말은 사실 리펑이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리펑이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전에 만난 두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 잠자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신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 리진 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리진 씨는 바로 이걸 이용하여 리펑이에게 자기 행동은 자기 몸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하며 리펑이와 운명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리펑이는 리진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으며 그가 본인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펑이는 리진 씨가 얘기한 대로 불당가 호텔에서 리진 씨와 여러 번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리펑이는 그리고 본인에게 행운을 가져다주고 가족의 재난을 피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거듭하게 관계를 맺게 되어 리펑이는 결국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걱정하여 스스로 뱃속의 아이를 없애고 싶었지만 리진 씨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리진 씨는 그 아이가 신의 아이라며 가족에게 행운을 줄 수 있다며 낙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리펑이에게 비밀을 지켜야 하며 그녀의 가족에게도 알려줄 수 없고 또 그들에게 연락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가 오랫동안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기 마련입니다. 리진 씨는 어떻게 리펑이가 16년 동안 순종하게 했을까요?
리진 씨는 리펑이가 가족과 연락하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먹여 살리는 것도 싫었습니다. 교활한 리진 씨는 곧바로 좋은 생각을 해냈는데요. 그는 리펑이 보고 가족에게 호주 유학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부모님께 5만 달러, 하나로 약 6,640만 원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그 금액은 적은 액수가 아니었지만 리펑이의 가족은 딸의 성적이 좋아 외국에서 유학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그 돈을 딸에게 주며 리펑이가 일정 시간에 집에 편지를 보냈으면 하였습니다. 그 후 리펑이는 툰먼의 취임 화원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법당의 조수이자 리진 씨의 아내 량인란도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량인란은 리진 씨보다 3살 연상이며 결혼한 적이 있으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86년부터 리진 씨와 동거를 시작한 겁니다. 그 두 사람은 각각 한의사 등록을 하고 함께 법당을 창립하였습니다. 그녀는 리펑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리펑이는 집에만 있을 수 있고 리진 씨는 그녀가 혼자 밖에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으며 휴대폰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리진 씨는 그녀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걱정돼 긴급 연락을 위해 리펑이에게 휴대폰을 줬었습니다. 그동안 리펑이는 부모에게 연락하고 싶어 했지만 리진 씨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리펑이가 한 번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리진 씨는 그 편지를 호주로 보낸 후 리펑이의 가족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1994년에 리펑이는 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리진 씨와 혼인신고를 하여 아들에게 법적 신분을 주려고 했지만 리진 씨는 그녀를 거부하였습니다. 리펑이는 원래 신의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리진 씨는 그녀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으며 그녀를 계속 아파트에 거두어 살게 했습니다. 리진 씨는 그녀에게 매달 6천 홍콩 달러, 하나로 약 102만 원을 주며 생필품만 외출하여 구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진 씨는 양기를 건네준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씩 리펑이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1995년 리펑이는 다시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 그녀는 정신적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약을 먹어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리진 씨는 이 틈을 타 첫째 아이를 량인란에게 맡겨 돌보게 했는데요. 리펑이는 그로부터 혼자가 되었고 그녀의 세계에는 리진 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상 밖의 1996년 둘째 아이 리조흥을 낳은 후 리펑이는 또 임신하게 되어 이듬해의 막내딸 리부가를 낳았습니다. 리펑이는 혼자 둘째 아들과 막내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에 대해 리펑이는 돌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날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리진 씨가 아이를 유치원으로 보낼 때 집 주차장에 숨어 멀리서 엿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리펑이는 취림 하원에서 두 자녀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둘째 아들 리저흥의 성장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리펑이가 임신 중에 약을 많이 먹어서인지 리조흥은 심한 간질과 천식을 앓고 있어 계속 투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편한 몸으로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으며 심지어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리펑이는 매우 불안해하며 리진 씨에게 아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상외로 리진 씨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기가 문제에 있어 아들이 이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조응의 시간에 따라 호전되지 않았으며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하고 날카로운 무기를 휘두르며 남을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리펑이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이중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황을 바꾸기 위해 그녀는 집에서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주하는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본인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고 리조응의 자폐증도 개선해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불행은 결코 그녀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리펑이는 어떻게 이런 삶에서 탈출하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했을까요? 거짓말만 해온 리진 씨는 어떻게 명성을 잃게 되었을까요? 계속 저희와 확인해 봅시다.
2008년 리펑이의 어머니는 리진 씨의 불량 행위를 점차 듣게 되었는데요. 많은 신자는 리진 씨가 이상한 변명으로 그들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10년 넘게 믿어온 사부가 신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를 포함한 여러 신자가 불당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진 씨의 수입이 극도로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더 이상 진정하지 못하고 리펑에게 그의 가족이 불당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의 15년 동안 사라졌던 리펑이는 다시 핸드폰으로 소셜 계정을 만들어 홈페이지에서 여동생을 찾아 그녀에게 어머니와 계속 불당으로 가 리진 씨를 공부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수년 동안 실종된 리펑이가 다시 나타나 문자 보내는 걸 보고 그녀의 가족들은 처음엔 아주 기뻐했지만 나중에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펑이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 그녀들이 불당을 떠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리펑이의 가족은 딸의 실종이 리진 씨와 관련이 있을 거라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리펑이는 두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이미 모든 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리펑이의 어머니는 아주 후회하며 가족들은 리펑이가 린진 씨와 관계를 끊었으면 했는데 상대방이 마술하여 일가족에게 저주할까봐 두려워 그들은 오히려 리펑이와 거리를 두기로 하고 리진 씨의 악행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리펑이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녀의 전화와 문자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리펑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기 때문인데 그녀의 어머니는 리진 씨가 화를 내 보복할까봐 걱정됐으며 한편 리펑이의 아버지가 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 심적으로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딸과 두 아이를 돌보기 위해 딸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의 거절로 리펑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2009년 10월 11일 밤 양인린과 전 남편은 아들을 위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주례가 전 남편이어서 리진 씨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결혼식을 마친 양인란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당시 리진 씨와 리펑이는 KTV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야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양인란의 전 남편은 결혼식 주례를 맡은 게 불만해서인지 리진 씨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리펑이는 큰아들이 빼앗겨 양인란에 대해 불만이 많아 양인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 보고 나쁜 여자라고 하며 리 씨가 아닌 아이를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리펑이의 전화를 받은 양인란은 화나게 되어 바로 리펑이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더욱 격렬한 말싸움을 벌였는데요. 리펑이는 양인란이 본처가 아니라고 하자 양인란은 그녀를 비웃으며 리진 씨가 여러 여성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들은 리펑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리진 씨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며 리펑이가 리진 씨의 9번째 애인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게 된 리펑이는 충격에 받게 되어 바로 리진 씨에게 그게 사실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리진 씨는 리펑이의 잠자리 실력이 형편없어 그녀와 밤을 보내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양인란은 상대방이 비난받는 걸 보고 매우 기뻐하며 또 리진 씨에게는 초능력이 없으며 모든 게 돈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리펑이는 자신이 10년 넘게 지켜온 신념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단지 그 거짓말쟁이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 짓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그냥 리진 씨가 갖고는 장난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모든 진실을 믿기 힘든 리펑이는 마지막에 희망을 품고 리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에게 진실을 직접 듣고 싶었지만 결국 리진 씨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전화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10월 13일 리펑이는 가외 공부를 하는 아이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계획대로 슈퍼마켓에 가 쑥과 주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과외를 하던 중 갑자기 그녀는 컨디션이 안 좋아 과외를 중단하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리진 씨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리펑이는 마음속으로 아무도 날 관심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난 왜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22시가 넘도록 그녀는 여전히 전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자는 걸 방해할까봐 의사가 처방한 약을 건네 그녀는 알약을 반으로 나누어 오렌지 주스에 섞어 아이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두 자녀를 잠들게 한 후에도 리진 씨는 여전히 그녀에게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리펑이는 앞으로는 아무도 아이들을 돌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으며 리진 씨의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리펑이는 향을 피워 리진 씨에게 전화하며 그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계음분만 듣게 되었는데요. 점차 리펑이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며 그녀는 약을 계속 먹으며 방에 숯불을 가져와 불을 붙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건물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다 새벽 0시쯤 소방관들이 도착했는데요. 그들은 리펑이의 집문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서둘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펑이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소방관에게 자신이 향을 피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소방관들은 걱정되어 집으로 들어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펑이는 아이들을 깨우고 싶지 않다며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소방관들은 선의의 허위 신고로 처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걸 보고 리펑이는 약을 2알을 더 복용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오후 13시가 돼서 깨어난 리펑이는 두 아이가 의식을 잃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경찰에 전화하지 않고 대신 리진 씨에게 전화하여 그가 법사를 했으면 했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리펑이는 리진 씨에게 전화하여 음성 녹음으로 만약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 수익자는 리진 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리진 씨는 여전히 그녀를 찾지 않았는데요. 리펑이는 할 수 없이 량이란에게 전화를 하여 두 아이가 반응이 없다며 자신이 그들을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량이란은 리펑이가 농담하고 있다며 그녀에게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해 라고 답하였습니다. 리펑이는 절망에 빠져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 싶어 숯불을 다시 태운 후 또 약을 먹어 세상 떠나기를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리펑이는 그렇게 많은 약을 먹고 또 숯불을 태웠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오후 15시쯤 그녀는 다시 깨어나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사람을 해쳤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아이는 숨진 지 오래되었는데요. 의사들은 리펑이가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약물을 복용하여 호흡이 느려져 일산화탄소 섭취량이 두 아이보다 훨씬 적어 살아남았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숨지게 한 리펑이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리진 씨는 이번 사건에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사건은 2010년 11월에 공식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건 리펑이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같이 숨지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리펑이가 둘째 임신했을 때부터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아무 일 없듯이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의 충격에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모든 걸 회피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니로서 그녀는 자녀들을 아무 고통 없이 이 악한 세상을 떠나게 하려 했습니다. 리펑이의 학원 학생들의 부모들도 그녀를 위해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리펑이가 마음씨가 착하고 또 친절하다며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해줬고 집으로 데려다 주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이 가난한 아이가 있다면 차별하지 않으며 심지어 등록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배심원이 그녀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했으면 하였습니다. 그러다 검찰은 그녀가 통화 내용에 보험금 수익자를 언급한 거로 봐 리펑이가 리진 씨를 잡기 위해 숯불을 태워 협박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후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리펑이는 단호히 부인했으며
리진 씨와는 단지 양기를 건네는 관계라고 말하며 본인이 살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에게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리펑이는 울컥하며 두 자녀를 해친 거에 대해 아주 후회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리진 씨는 리펑이와 사찰에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하며 그냥 리펑이를 고급 호텔에 데려가 18,000 홍콩달러, 하나로 약 305만 원이 되는 돈을 써 5일간 같이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량이라니 9번째 연인도 안 된다고 리펑이를 자극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리진 씨는 질문을 회피하며 그냥 수년간 당뇨병으로 인해 남성 능력이 부족하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사의 다른 질문에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후의 인터뷰에서 두 자녀를 잃게 돼 안타깝다고 하며 추후 시간 날 때 리펑이를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재판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두 자녀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리펑이는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주 슬퍼하며 또 세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친척과 친구들의 보살핌으로 점자 생활에 희망을 두게 되었는데요. 구금되는 동안 리펑이는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며 툰먼 구의원에게 회개의 편지를 보내 자신이 아이들을 해친 게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며 형량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하며 감옥에서 일찍 석방되어 툰문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펑의 두 통의 편지를 받은 주야오와 의원도 그녀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느껴져 그녀의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5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마침내 만장일치로 리펑이에 대한 2건의 계획적 상해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고 또 2건의 과실로 사람을 해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판사는 10년의 형량을 기준으로 하여 리펑이가 적극적으로 유죄 인정을 하여 최종 유기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듬해 리펑이는 변호사를 통해 항소하여 2011년 9월 2차 판결에서 판사는 그녀의 형량을 4년으로 줄였습니다. 리펑이의 어머니와 가족은 사고 후 매우 안타까워하며 매주 감옥으로 가 그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진 씨는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리펑이는 감옥에서 석방된 지 오래되었는데 그녀의 삶이 점점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진 씨는 올해 71세가 되었는데 해당 사건에 그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 예정을 생각하여 또 리펑이의 어머니처럼 그의 주문이 두려워서인지 어쨌든 리진 씨는 고소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알 수 있는 건 그가 말년에 중병을 앓고 있어 생활이 어렵다는 것뿐입니다. 이 비극을 돌이켜보면 리펑이의 가족은 딸이 유학을 요구했을 때 사실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리펑이의 비행기표를 직접 구입하든가 아니면 그녀와 함께 공항까지 데려다줬어도 그녀가 10여 년 동안 불행해서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기꾼의 수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자신을 보호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